나온 뉴스를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민정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임 전 실장은 고민정 서울 광진을 후보가 자양사골에서 개최한 출정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작은 희망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선택을 해줄 것을 믿고 호소드린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이 전 시장, 그 맞상대죠. 통합당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이 지역에 뿌리 내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임 전 실장은 향후 지원 유세 계획과 관련해서는 마음 가는 후보에게 도움되도록 하겠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 기자들이 나중에 정치활동의 재개로 봐야 하냐 이렇게 묻자 후보들 돕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예.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도 오늘 고민정 후보 도와주던데 아마 청와대 출신 고민정 후보가 상대당의 거물급 후보랑 맞서기 때문에 네, 총력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구 수성갑에서 5선에 도전하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네, 깜짝 대권 도전 선언이었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수성구 범어 내거리에서 가진 출정식에서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선진국 국민들의 공포나 무질서와 달리 대구 시민은 의연하고 질서 있게 위기를 넘기고 있다. 제가 이 의연하고 자존심 강한 대구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구를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자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4선의 통합당 주호영 의원도 즉시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저는 역시 통합당 대권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되려면 친문 세력, 소위 문바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지지가 간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김부겸 후보가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어 김부겸 후보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번 총선의 대의인 문재인 정권 심판에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은 TK 정권 창출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김부겸은 결국은 민주당의 비주류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김부겸은 차천 타천 계속해서 대권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호영 후보가 나도 그럼 나간다 한 것은 맞불 작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볼 때 저쪽은 대권 후보네 이렇게 하면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호영 후보도 나도 이번에 당선되면 대권 후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성산에서는 민주당 이흥석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있네요.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일까지, 그러니까 3일까지는 단일화 여부 결정하게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단일 후보를 선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영국 후보는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흥석 후보는 내가 인지도가 많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역이 여영국 후보 여론조사하게 되면 이거는 좀 불리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의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이 나오면 따르겠다. 이런 취지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중당의 서경철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후보가 만약에 합쳐서 단일화가 되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나온 것 좀 보면 합해야만 통합당 강기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단일화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뭐 중앙당끼리는 단일화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선 후보들끼리 아마 한다 그러면 단일화인데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냐. 한쪽에서 양보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뭐 여론조사 이런 형태 쪽으로. 여론조사가 제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원로들이 여론조사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마 민주당 이흥석 후보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JYJ 출신의 김재중 씨가 어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뒤늦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글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뭐 SNS에는 도가 지나쳤다, 경솔했다 이런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김재중의 과한 장난에 처벌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중은 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저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애쓰시는 정부 기관과 의료진들 지침에 따라 생활을 포기하고 극복을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께 상심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있고요.
보건당국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겠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라고 당국은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에 역학조사관과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든요. 예. 근데 김재중 씨가 올린 SNS 글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표현 뭐 이런 발언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은 했습니다. 예. 이철 전 대표 네. 신라진이죠. 예. 자, 이 MBC 검찰 채널의 유착 의혹 보도 관련해서 이철 전 대표 측이 채널A 기자에게 친박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진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보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유시민 이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 측은 채널 A 기자, 이모 기자 만나면서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의혹도 제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채널 A 기자는 그 이후에도 최 전 부총리 측의 투자 의혹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MBC가 보도를 했고요. 최 전 부총리 측과 관련한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유시민 이사장 관련 제보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오직 유시민, 예. 유시민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다. 유시민을 좀 치고 싶다. 이것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취재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재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대단히 네. 부적절하네요. 거기다가 가족 이야기하면서 협박까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최경환 전 부총리 의혹도 섞어서 보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불어서 이게 보도가 되면 보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구색 맞추기식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이사장 관련 제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최 전 부총리 관련 보도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최 전 부총리 측이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받고 수감 중이잖아요. 최 전 부총리 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난 유시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 MBC 측의 보도가 거짓 보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요. 일단 그 지목된 검사장은 나는 그 사건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 지목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의 통화 내용이 폭로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보면 상당히 관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법률 전문가 쪽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 정말 검찰을 사칭한 사람과 얘기를 해서 뭐 그거를 얘기해 줬다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얘기했다거나 그런 의혹이 있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아니 그동안 작년부터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 관련된 수사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강제 수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사들을 잘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표창장 문제보다 더 위중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 해당 검사장이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되판 남성이 붙잡혔네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올리고요. 연락을 해온 구매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초대해서 아동 성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등 모두 2,608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서 구매자들에게 성착취 동영상 등을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경찰은 이 A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 명의 신원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금이 현재 확인된 것만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와중에 또 황교안 대표가 구설수에 올랐는데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의견 같아요. 어제 얘기했죠. 예, 여기에 여당은 물론이고 또 서지현 검사가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죠라며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합니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이라고 적었습니다. 성검사는 또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요 라면서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라며 이른바 관전자들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예, 황 대표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따라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1부에서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맡고 있는 박광원 최고 연결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비롯해서 수도권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광훈입니다. 자, 전체 판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양자택일 하라고 하면, 예. 오늘 제가 쭉 돌아본 느낌으로는 좋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한 2시간 출근길 인사를 했고요. 또 오전에 경로당 회장님들과 통화를 했고, 오후에 재래시장과 골목 그 상가를 돌았는데요. 제가 경로당 회장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인데요. 잘 이겨야죠.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또 골목 다니면서 상가 이제 점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제가 힘내세요. 그럼 다들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그러기 어려운 분들도 계셨지만 대체로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의지를 함께 모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게 아마 저는 선거 분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코로나 극복,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정당과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 네. 방금 그 좋냐 나쁘냐라고 물으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그 한 네. 2주 전에는 굉장히 좁혀졌다가 조금씩 다시 벌어지는 모양새인데 그걸 그렇죠. 코로나19의 대처를 정부가 잘 방어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지금 느끼시는 거고요. 일정 부분 그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히 코로나 방역에서 정부와 또 민간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의료진들이나 방역진들 또 군장병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국가의 격을 높여가고 있다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검사 진단 키트를 먼저 만들어내고 또 정부가 그걸 빨리 승인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오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저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뭐 외신에서 연일 칭찬을 하고 있고 한국을 배워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외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가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통령 맞습니다.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다만 그렇죠. 예.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지역 경제,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들 예.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 있고 그러면 네네.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이게 집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네네네. 이거 10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처음에 결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 끝에 내놓은 안인데요. 아마 이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정부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예.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고 요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만 할 수 있다면, 우리만 당한 문제라면 우리만의 어떤 대책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여러 국가들이 다 겪고 있기 때문에 다 연동돼 있거든요. 경제 문제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대책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정부가 다음 대책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여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그 30%에 해당되는 분들에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부나 여당이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좀 뭐라고 할까 양해를 구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편가르지 말고 이왕 줄 거 다 주자고 말했고 앞서 일부에서 정병국 의원도 선별하는 작업에 몇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다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야당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당이 다시 한번 기재부나 정부에게 그 100%에 대해서 제안이나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모든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 국가의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다 고루 미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편 가르기는 아니고요. 예. 편을 가르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버텨달라는 그런 이제 정부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요청을 드리는 건데 저도 한번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주 강하게 제기되면은 예. 정부와 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의원님 지역구도 이제 그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네네. 올 선거의 핵심 선구처는 역시 수도권입니다. 맞습니다. 예. 4년 전 선거에서 82석 상당히 선전했었는데 민주당이 아마 네네. 그 수도권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일당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이번 선거는 어떻습니까? 한 90석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경기 남부 저기 남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남, 그다음에 성남, 또 용인, 평택, 광명, 안산, 김포까지 수원은 물론이고요. 예. 이 지역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플러스가 될 거다. 몇 석이라도.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아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그냥 몇 석이다, 90석이다, 뭐 90석 플러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어쨌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게 저희들이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높이 정한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20대 국회 의석 구조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매우 강하게 느끼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당의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계속 상승하고 정당 지지도도 올라가는 중이라서 특히 수도권에서의 그 격차는 조금 더 있습니다. 여당과 여당의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겸손하게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기 대신하겠습니다. 예.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의석이 영남인데 아무래도 영남은 미래통합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네, 자, 그런데 맞습니다. 문제는 투표율 같아요. 그 투표율이 네. 높으면은 진보 정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대한민국 선거판에 언제부터가 이게 공식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으로서는 네.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투표율은 뭐 이게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유권자들은 사실은 이게 투표가 일종의 의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셨죠. 이 투표권 하나의 가치가 이게 4,500만 원, 5천만 원에 이른다. 4년 동안의 예산 나누기 인구를 하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는 어떤 이제 참정권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과거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했다는 얘기는 과거 젊은 층들이 투표를 정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젊은 층들이 어느 시점부터 나의 장래를 정치가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투표해야겠다 하면서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개혁이나 진보 쪽에 유리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꼭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하는 이제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어르신들의 투표율은 높은 편이고 아직도 정말로 인생을 설계해야 될 젊은이들의 투표율은 낮은 편이다. 그거는 사실 불균형한 거죠. 예. 정상적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투표율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소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지금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거리두기를 통해서 선거 투표 과정에서 감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찍어달라고 호소 한번 하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이고 또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강훈 공보단장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저는 3부 민심은 숫자다 여론조사 분석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